안녕하세요. 날이 무척 많이 추워졌습니다. 다들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될 것 같고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11월 둘째 주에요.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 세상을 보는 눈 11월 둘째 주 11월 14일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5가지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차근차근 만나보시겠습니다. 민주노총에서 청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사상 최초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네요. 그 소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 날 민주노총에서 청년 조합원과 민주노총 연구 결과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민주노총 전체 청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심층적인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요. 민주노총이 불평등한 세상을 갈아엎자면서 지난 10월 20일 날 총파업됐었고 바로 엊그저께 11월 13일 날 전국 노동자 대회 등 대대적인 투쟁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노동의 조직화라는 내부 과제는 여전히 쉽게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 조사는요, 지난 7월 달부터 약 3주 동안에 만 19세에서 39세, 그러니까 20대, 30대가 주요 대상이 되겠죠. 이 청년 조합원들 10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2006년부터 청년 사업을 본격화했는데요. 청년 조합원의 민주노총 가입은 사실은 크게 늘고 있지 않고 청년 노동자 조직화 요구는 시간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경수 위원장이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청년 사업실을 신설을 했대요. 그래서 이런 왕성한 활동을 펼쳐가고 있는데 아마 최근에 청년 노동자 대회를 또 우리는 생소한 여기서 또 우리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 가상의 공간에서 청년 노동자 대회를 치르기로 했잖아요.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민주노총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조사 결과 한번 살짝 살펴볼게요. 몇 가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런 결과들도 있어요. 일단은요, 이 1019명,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설문조사에서 200만원 미만에, 사실은 200만원 미만이라고 하면 한 달로 따지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잖아요. 200만원 미만의 저임금을 받는 무기계약직이 무려 42.9%로 거의 절반에 가까웠다고 하네요. 250만원 미만을 받는 무기계약직까지 확장을 하면 전체 무려 73.9%, 약 74% 민주노총에 가입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4명 중에 3명 정도가 250만원 미만의 이 무기계약직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심각한 이 청년 노동의 현실을 바로 이 설문조사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250만원 미만의 저임금을 받는 청년 노동자들 중에서도 여성일 경우에 여성 청년 조합원이 55.6%로 남성은 30.8%였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청년 노동자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조에 가입한 지 1년도 안 된, 그러니까 신규 조합원들이죠. 신규 조합원들 중에서는 비정규직이 32.3%로 나왔습니다. 참 들어보면 20, 30대 이 청년 노동의 현실이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3명 중에 1명 정도는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청년 조합원들은 민주노총이 청년들을 노동조합 활동에 나서게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 다들 예상하시겠죠.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 문화를 개선해야 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청년 조합원들이 주도하는 노동조합 활동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우리 민주노총이 젊어지는 것을, 그리고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민주노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꿔보는 것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청년 조합원들은 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임금이 200만 원이 안 되는 조합원들일수록 더 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 연구를 수행했던 박선효 공동연구원은 우리 청년들을 개인 이기주의적이라고만 볼 게 아니라 사실은 사회 구조가 문제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우리가 청년들은 좀 이기적인 것 같아, 개인주의적인 것 같아, 이런 얘기는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년 대선에, 사실은 기사 제목이 민주노총 청년 조합원들이 꼽은 대선의 의제, 이거였는데요. 내년 대선에서 우리 청년 조합원들은 가장 먼저 요구해야 될 의제로 고용 불안 해소와 좋은 일자리 창출,
역시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보장,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안정, 이런 순으로 응답을 했다고 하네요. 역시 일자리 문제와 삶의 질 보장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지지정당과 관련해서는요, 일단 부동층이 거의 절반에 가까워요. 사실은 민주노총에 소속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45.3%가 부동층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23.5%,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21%,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비율도 7.8% 정도로 나타냈습니다. 즉 이번 대선에서 사회적으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청년들의 표심을 어떻게, 2030의 표심을,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이 2030 청년들과 만나는 이 이벤트들을, 사업들을 많이 기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대선에서 2030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열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노동 소식 전해드렸으니까 또 11월 13일 날 있었던 전태일 열사 기일에 맞춰서 진행되었던 전국 노동자대회 이야기 안 할 수 없겠죠. 극장도 다 열고 그 야구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몇만 명씩 모이면서 민주노총의 이번 노동자대회가 또 불어가 됐잖아요.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이번에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이번 노동자대회는 동대문 근처에서 다들 모이셔서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좀 특징적인 것은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지지 정당들이 함께 이번에 무대에 올랐다는 것이죠. 민주노총은 5개 정당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형 노동자당, 이 당대표들이 함께 연단에 올라서 20대 대선을,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3월 초잖아요. 20대 대선을 불평등 타파, 한국사회 대전환의 계기로 만들자라는 공동선언문을 낭독을 했고요.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일하는 모든 시민의 노동권, 안전권, 생활권 보장, 그리고 성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등 10가지의 공동투쟁 과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체 노동자들 앞에서 함께 공동으로 선언해 주신 것인 만큼 내년 대선에서는 안철수라든지 김동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가짜 제3지대가 아니라 제1당, 제2당 이외에 우리 진보적인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제3지대를 한번 활짝 열어내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들 아마 소식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겹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이러면서 10만 국민동의 청원을 최근에 많이 했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법이 국가보안법은 가고 차별금지법은 와라 라는 청원들이 지난 5월 달에 있었는데요. 정말 분노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이 국가보안법 폐지안, 차별금지법 제정안 등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서 이번 국회 임기 말인 2024년 5월까지 미루겠다고 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9일날 국회 법사위가 전체 회의를 열어서 무려 이제 5건의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5건의 청원에 대해서 심사기간 연장 요구안을 상정을 했고, 여야 의원들이 모두 침묵으로 동의를 표시하는 가운데 만장일치로 심사기간 연장 요구안건을 가결을 했습니다. 이유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는데요.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까지 73년 동안 악법 중에 악법으로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쳤었는데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일까요? 게다가 지난 5월 달에 무려 단 열흘 만에 10만 명의 시민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시급함, 절박함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검증이 됐다고 보는데, 그것도 모자랐다면 국민동의 청원이 되고 나서 지난 또 5개월, 6개월 동안 국회는 뭘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의 임기 말인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정말 무척 분노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10만 명이라고 하면요, 사실은 국회의원들 본인이 뽑혔던, 지역구에서 뽑혔던 지역구 의원들의 득표수를 또 훌쩍 넘어서는 사실 그만큼 무게감이 있는 숫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국민동의청원에는 10만 명도 너무 많다. 지난번에도 잠깐 소식 알려드렸잖아요. 이거를 좀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 10만 명의 동의로 청원이 된 사안들에 대해서 국회가 사실은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이러려면 국민동의청원이라는 제도를 도대체 왜 만들었냐 이런 항의가 쏟아지는 것도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에서도 성명서를 냈는데요. 제가 또 국민행동의 공동대변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깐 내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국회에서 심사를 연장하겠다는 결정은 국민의 엄중한 의사를 가볍게 능멸하는 행태이자 국회의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아주 정확하게 꼬집었죠. 도대체 국회는 지난 5개월 동안 뭘 했다는 말이냐? 사실상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처리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로밖에는 달리 생각하기가 어렵다. 이번 결정이 또 심각한 직무유기인 이유다. 당장 국회는 이 심사에 나서고 심사뿐만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국가법원 폐지하고 차별금지법은 제정을 해야 되겠죠. 다른 단체 소식도 좀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유튜브가 아니면 이 언론에 거의 나오지 않잖아요. 또 하나의 당사자인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도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가 필요하다면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한 심사 절차와 계획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면 될 일이다. 당연한 일이죠. 아니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계획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논의의 발걸음조차 떼지 못한 채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도 밝히지 않았으면서 2024년까지 심사기한을 연장한다는 것은 지난 14년간 지긋지긋하게 반복된 나중에 라고 또는 무기한이라고 하는 것과 도대체 뭐가 다르냐라고 항의를 했고요. 민변에서도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 항의 성명을 냈습니다. 특히 민변에서는 또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이잖아요. 심사기간의 연장 근거가 된 국회법 제125조 6항을 반헌법적인 독소조항으로 규정하면서 개정할 것을 동시에 촉구를 했고요. 민주노총에서도 당연히 성명을 냈겠죠. 논평을 내가지고 이번 결정은 누가 보더라도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성향의 표를 의식한 행태라고밖에 보기가 어렵다. 자신들이 얘기하는 국민적 합의 내지는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의지 없음의 결과 아니냐라고 맹렬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국회는 심사기간을 연장한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실은 본회의에 상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심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국회는 당장 지금 바로 나중에가 아니라 다음번에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번 회기 내에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12월 1일날 1948년 12월 1일날 제정이 됐거든요. 오는 12월 1일 전에 11월 중에 반드시 폐지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러니까 주간 뉴스 브리핑이 아니고 제가 마치 국회에서 대변인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맞습니다. 이 방송은 저는 국민들의 대변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오늘 텐션 좋네요. 세 번째 소식은 한겨레 신문에서 기사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이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는 코로나가 아니었다. 걱정거리의 1위는 땡땡땡. 과연 뭘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사실은 세상에는 참 재미있는 조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국제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라는 곳에서요 28개국을 대상으로 매달 세계의 걱정거리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대요.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 28개국 안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10월 달에 조사했던 결과에서요 코로나19가 지금까지 몇 달 동안 당연히 그랬겠죠.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가 힘들었잖아요. 이게 계속 걱정거리 1위였는데 이게 코로나19 사태가 18개월 만에 걱정거리 순위 3위로 내려갔고요. 최대 걱정거리로 올라온 게 뭐였냐면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이었대요. 이해되시죠? 원래 사회적 불평등은 전 세계적인 심각한 문제였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사실은 더 심각해진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실업, 일자리 걱정이었고요. 코로나19는 세 번째 문제였는데 금융이나 정치의 부패랑 공동으로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무려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1위 자리를 내준 것은 18개월 만이라고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도 빈곤과 불평등 문제는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걱정거리였다고 하네요. 한국에서는 실업, 일자리 문제를 또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았다고 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먹고 사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를 해결하는 게 또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선이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대장동, 고발 사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놓치고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문제를 또 심각하게 던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9일이죠. 9일날 앞에 경제 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라는 곳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일단 11월 9일날, 이것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11월 9일날을 경제 민주화의 날이라고 또 선포를 했다고 하네요. 이건 이번에 선포한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이유는 뭐냐면 경제 민주화 조항이 헌법에 제 119조 2항에 있거든요. 이 119조 때문에 11월 9일날을 경제 민주화의 날이라고 이제 선포를 했고, 이번 11월 9일날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이 경제 민주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에는 한국노총이나 민변, 경실련, 참여연대 이런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이걸 꼬집은 거예요. 대선에서 사실 문재인 정부도 출범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경제 민주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실종됐던 이 과제가 이번 대선을 불과 몇 달 남겨두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실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선에서 불평등 해소 논의가 실종됐다,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고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아까 전해드렸던 전 세계적으로도 걱정거리가 뭡니까? 사회 불평등과 빈곤 문제입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고 해법을 제시할 수 있고, 이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정책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선거가 돼야 되겠죠. 역시 우리들의 날카로운 비판과 시선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네 번째 소식은 참 슬픈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미디어오늘에서 간병 청년 징역형은 못 막았지만 셜록의 솔루션 저널리즘은 빛났다라는 제목인데요. 이 간병 청년, 그리고 영 케어러라는 용어도 새로 등장을 했죠. 영 케어러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돌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주로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젊은이들이 아주 젊은 나이에 이 돌봄을 해야 되는 상황, 영 케어러라는 용어까지 등장을 했는데, 이 간병 청년 이야기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언론에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다시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지난 8월에 이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던 건 조선일보였거든요. 제목이 아들아 라는 소리도 외면했다, 중병에 걸린 아버지를 굶겨 사망케 한 20대 아들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 정말 폐륜적인 범죄라고 생각을 했겠죠. 지난 8월 달에 이 법원의 1차 판단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조선일보 기사는 대구지방법원에서 나왔던 판결을 기초로 썼던 기사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취재가 필요했겠죠. 언론이라고 하면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런 일의 이면에 뭐가 있었을까? 그래서 탐사 전문 매체인 셜록, 이름이 약간 생소하시죠? 저는 이제 몇 번 들어봤었는데, 탐사 전문 매체인 셜록에서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더 이렇게 좀 취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서 8월달 이후에 2달에 걸쳐서 심층 취재를 했고,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무려 이제 총 10건의 기사를 좀 이어가면서 세상에 이 사건의 전모가 좀 밝혀지게 된 거죠. 다들 보셨겠지만 몇 가지 이야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공인 A씨는 아버지가 이제 중병에 걸리셨는데 7개월 동안의 치료비를 삼촌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마련을 했다고 하고요. 아버지와 단둘이 살던 집의 월세도 밀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용료를 못 내다 보니까 휴대폰이나 인터넷, 도시가스까지 끊긴 상태였고요. 더 이상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억지로 아버지를 퇴원을 시켰죠. 근데 아버지의 상황은 욕창을 막기 위해서 2시간마다 자세를 바꾸고 마비된 사지를 주무르고 또 콧물로 음식을 주입하고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일들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24시간 아버지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일이었는데 결국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제대로 좀 알려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안전망은 굉장히 허술하고 사각지는 굉장히 넓었다라는 것이 좀 밝혀지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샀고, 이런 기사가 나간 다음에 사실은 2차 항소심 판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차 2심 재판부에서도 같은 1심에 이어서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봐야 될 건 뭐겠습니까? 예를 들면 조선일보의 논조에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대한민국에서 뭐 어떻게 보면 자타가 공인하는 1위의 영향력을 가진 신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언론에서도 취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셜록이라는 탐사 전문 보도 매체에서 꾸준하게 이 탐사 작업을 이어가면서 결국 정말 중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ABC 협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대한민국의 뭐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언론 개혁,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언론이라는 문제는 개혁의 문제도 있지만 언론이 전체적으로 전환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 요새 누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종이신문 거의 안 보시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로 방송을 보고 인터넷으로 방송을 보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이 언론계의 현황 자체가 크게 전환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좀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와 관련지어서 또 이제 엄청나게 큰 사안이 하나 있었죠. 연합통신이 그 인터넷 언론 뉴스 서비스에서 퇴출이 됐다는, 그래서 연합뉴스에 예를 들면 네이버라든지 이런 포털 뉴스가 포털 시스템이 있잖아요. 지난 8월 달에 연합뉴스가 이 포털에서 32일 동안 약 한 달 동안 노출 중단 결정을 맞았어요. 그리고 지난 12일 날에는 포털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에서 연합뉴스의 강등을 결정을 하게 됐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었냐면 아마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연합뉴스에서 기사형 광고, 그러니까 이제 돈을 받고 기사를 쓰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런 그 처벌이나 강등을 받게 됐던 건데, 연합뉴스는 항변을 하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다른 언론들도 그렇게 한다. 근데 이제 이번에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측면에서 이 물증들이 좀 확보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이 징계를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연합뉴스는 억울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연합뉴스도 이런 징계를 피해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 연합뉴스의 그동안의 영향력의 문제였죠. 연합뉴스는 국가기관 통신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제 국가에서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이 가장 중요한 언론의 역할을 해야 되는 언론조차도 사실은 언론의 책무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이런 징계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ABC협회도 제가 말씀드렸죠. ABC협회에서 예를 들면 어떤 신문이 얼만큼 많이 팔리느냐, 어떤 신문의 열동률이 가장 높으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정부의 광고비가 계산이 되는데, 문제는 어떤 신문이 가장 많이 팔리냐 이런 거를 조사를 할 때마다 무가지로 막 신문들을 배포하고 뜯지도 않은 신문지가 동남아로 수출되고 이런 어떤 그 편법, 불법 이런 행태가 계속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내렸던 결정이 정부가 이 부수 조작으로 논란이 됐던 ABC협회의 인증 부수를 정부 광고의 집행의 근거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것도 뭐 당연히 이어지는 결정이겠는데, 중요한 건 이런 어떤 결정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 언론 생태계,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해왔던 뭐 종이신문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언론 생태계 자체가 큰 전환을 맞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도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됐던 겁니다.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정보들을 보시니까요. 물론 아직 우리 홍성규 진보TV 세상을 보는 눈의 구독자 수는 한 지금 73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긴 하지만 더 많은 분들이 이 뉴스와 함께 세상을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소식도 빠뜨리면 안 되겠네요. 지금 연합뉴스 얘기를 드렸잖아요. 연합뉴스가 이렇게 징계를 받고 어려지고 있는데, 문제는요, 국회에서 연합뉴스의 정부 구독료를 30억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네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연합뉴스는 올해 공적인 평가에서 작년도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구독료 삭감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사실은 삭감까지는 하지 않고 동결로 국회에 올린 거예요. 근데 국회에서 증액을 추진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사실은 말도 안 되죠. 이런 상황이면 사실은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그렇죠? 국회의원들, 국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오늘의 5번째 마지막 뉴스는 역시 사회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요소수 사태 관련해서는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요소수 사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한겨레신문에서 지난 11월 11일 날 이런 제목의 요소수 사태 뒤에는 공기업 민영화가 있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요. 저는 이 기사도 역시 굉장히 좀 예리하게 잘 포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남해화학이라는 업체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남해화학을 치면요, 농협의 자회사로 공기업의 장점과 사기업의 장점을 합친 안정적이고 좋은 회사라고 소개가 돼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 남해화학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공기업에 거의 준하는 회사인 거잖아요. 대한민국 요소수의 대부분을 생산을 했던 회사였다고 해요. 근데 이 남해화학이 민영화가 되면서, 매각이 되면서 이 요소수 사업을 접었다는 거죠. 이번에 요소수 수급난이 한국에서 유독 그 파장이 컸던 이유는 뭐냐면, 일본이나 유럽 등과는 달리 국내에는 요소 생산 회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남해화학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가장 커다란 요소 생산 회사였는데 지난 17년 전에 이 사업을 접었거든요. 그 얘기를 좀 잠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화학은 과거에 연간 생산 능력으로 따져보면은 지난해 우리가 수입했던 양의 약 80% 규모의 요소를 생산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만약에 이 설비가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었다면 이번에 요소수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겠죠. 이 남해화학이 보유하고 있던 요소수 공장이 미국 기업의 통째로 매각이 됐던 게 지난 2004년도의 일인데요. 이때는 사실은 공기업 민영화 바람이 불 때였고, 남해화학 같은 경우도 그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업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이거를 매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즉 요소수 사태 뒤에는 공기업의 민영화가 있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해서 들어왔던 얘기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이 요소수가 끝일까 하는 거죠. 이번에 정부에서도 요소수 대책과 관련해서 실제로 이렇게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일이고 기술이 아주 이 높은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라면 국내에서 좀 이 자급할 수 있는, 내지는 국내에서 거의 뭐 자급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양에 대해서는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면 되지 않나? 근데 여기에 또 따라오는 게 사실은 가격 문제라든지 비용 문제죠. 예를 들면 뭐 훨씬 더 싸게 수입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이 약간의 함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기사는 뭐냐면 정말 요소수가 끝일까라고 하는 건데요. 지난 9일 한국무역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품목 중에서 특정한 국가의 80% 이상 목을 메고 있는 이런 품목이 무려 3,941개, 즉 4,000개 정도나 된다고 하네요. 이번 요소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약간 뭐 어려운 말입니다만 예를 들면 마그네슘이라든지 아니면 뭐 산화 텅스텐 이런 그 품목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자동차를 만드는데 어떤 산업에 꼭 필요한 품목들이죠. 근데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에서 지하자원에서 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당연히 수입을 하는 게 당연할 텐데, 요소수 같은 경우 좀 다른 류의 문제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은 당연히 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되는 건 당연히 뭐 쌀 같은 거죠. 예를 들면 가격만 놓고 본다면 대한민국에서는 농사를 안 짓는 게 맞겠죠. 예를 들면 미국의 그 거대한, 내지는 유럽의 뭐 큰 남미의 엄청난 농토에서 생산이 되는 거에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쌀이든 밀이든 뭐 콩이든 생산하는 게 단가가 맞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직접 챙길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들은 식량뿐만이 아니라 주변으로 이렇게 점점 더 확대되는 것이 좀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역시 여기에 또 이어지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이요, 제가 지금 그 식량 얘기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곡물을 수입하는 나라 중에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쌀은 자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쌀 생산량이 사실은 100%가 넘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의 식생활이 바뀌면서 쌀이 주식으로서의 지위에서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밀이라든지 콩이라든지 다른 식량까지 포함을 하면 무려 전 세계에서 식량을 수입하는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7번째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먹거리도 수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뭐 기후 위기라든지 안보 위기 이런 거 얘기할 때 식량 안보 얘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국내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어떻게 좀 자급률을 넓혀 나갈 것인가, 확대해 나갈 것인가, 이 안에서는 요소수와 관련한 고민들도 요소수뿐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꼭 가격만을 따져가지고 수입하는 게 엄청나게 싸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자체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고민하는 것이 이번 요소수 사태가 우리에게 던진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도 5가지 소식 주간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사실은 넣을까 말까 고민했던 게 있었는데요. 외신 소식이에요. 마지막에 인사드리면서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포르투갈 얘기인데요. 포르투갈 의회에서는 지난 11일 날 현지 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 아닐 때 회사가 직원에게 연락을 하면 불법으로 간주하고 벌금까지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다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근무시간 이외에 퇴근을 했는데 뭐 카카오 금지법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왜 24시간 내내 막 연락들이 오잖아요. 특히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재택근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노동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하네요.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필요한 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 제가 요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가장 또 많이 사람들이 확대가 됐던 게 줌 회의라는 거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회의를 하는 건데 이건 정말 시도 때도 없더라고요. 밤 11시에 회의를 하자고 하질 않나. 뭐 옛날에는 직접 얼굴을 보고 회의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일정이 있어서 가기가 어려울 텐데 근데 뭐 줌 회의는 핸드폰으로 어디에서나 참석하실 수 있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렇죠? 저는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여유가 있는 삶, 휴식이 있는 삶,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면 노동시간 단축, 주 4일째 근무 이런 것들도 여기서부터 나오고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르투갈 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실은 법안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 아닐까 싶어요. 이 예의와 존중이 좀 더 풍부해지고 확대되고 풍성해지는 결국 가장 핵심에는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존중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고민들이 확장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의 홍성규의 진보TV를 함께 시청하시는 분들이 곳곳에서 사람에 대한 예의, 사람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을 확장시키는 일익들을 담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11월 둘째 주 11월 14일자 주간 뉴스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아직 여전히 배가 고프답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십시오.